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국문화는 중고등학교 학과 공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꼼꼼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등학교 사회과에서 배우는 기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고압대, 고압대라는 건 공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극지방도 역시 고압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이 부분, 고압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 무역풍과 편서풍은 대륙의 서쪽에, 그리고 계절풍은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서쪽과 동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구의 자전, 요 전은 오로지 전자죠. 전공이라고 할 때, 전공, 전문가. 그런데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건 수레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레바퀴가 도는 것입니다. 돌 전자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류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다음 특히 쌀 농사, 벼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계절풍, 계절풍은 아까 대륙의 동쪽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압대라는 건 뭐냐? 자, 이쪽을 보시면 30도 이 부분이 고압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할 때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 주변보다 압력이 높은 것이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압력이 낮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주변과 비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고압대는 늘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이 지역은 고기압이고 이 고기압 지역은 당연히 건조하죠.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바닷물이 옆을 지나가면 그러면 대규모 사막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압대, 이쪽 적도와 60도 이 지역은 저압대죠. 저기압입니다.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벡타량입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스칼라량과 벡타량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이쪽의 힘과 이쪽 두 개의 힘이 작용하면 두 개의 평행사변형,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이것이 벡타량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량이냐 벡타량이냐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 사막에서 보시면 왼쪽은 돌석이고 왼쪽은 모래사죠. 두 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모래는 물에 의해서 닳아서 된 모래입니다. 이것은 돌석이 들어가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쪼개진 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샌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산은 이것은 평야지대처럼 모래알갱이가 쌓여서 흙이 쌓여서 된 곳을 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C자인데 성씨 밑에 바닥이 있죠. 이것이 들어가면 다 저라고 읽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의 키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때 더 아래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낮을 저자예요. 낮을 저. 이것은 어떤 물체입니다. 물체의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저라고 할 때 이거 씁니다. 해저. 이것은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그래서 손으로 밀치는 겁니다. 저항이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오른쪽에 들어가면 이것은 마을입니다. 마을. 그래서 이것은 큰 집 저자예요. 그래서 왕세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저하라고 부르죠. 그리고 국가의 공적인 큰 집을 관저라고 하죠. 개인의 큰 집을 사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집 종류를 얘기할 때는 저택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뜻이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이건 오로지란 뜻인데 전매청, 전공이라고 할 때 오로지란 뜻인데 술에 거가 들어가면 돌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이 자전이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공전이죠. 그럼 전향력이라는 건 뭐냐?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반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거 양이죠. 양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반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북쪽의 반, 구는 공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북쪽의 공 반쪽, 북반구고 지구의 공 반쪽, 남반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전향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북반구의 경우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보다라고 그랬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인데, 자, 압이라고 하는 건 힘이죠. 힘입니다. 그래서 힘은 당연히 힘 센 곳에서 힘이 약한 곳으로 향하죠.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이게 지금 진행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틉니다. 다시 여기서는 또 틀고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이 북반구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북반구에서, 자 보세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행 방향, 이게 진행 방향이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돕니다. 즉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남반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남반구,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왼쪽으로 작용하죠. 남반구라면. 그러니까 왼쪽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갖고 방향이, 북반구와 남반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30도, 이게 고압대라고 그랬죠. 실제로 남반구에서는 육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북반구가 중요합니다. 자, 고압대입니다. 그러면 자, 30도가 고압되면 그 주변은 다 저압되겠죠. 그래서 적도도 저압되고 이쪽 60도 이쪽 부분도 저압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 이쪽이 저압대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잘 못 보고 겨울이 길고 그리고 저압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 속의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먹고 독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려준다는 거죠. 한국은 국과 찌개, 이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금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의사들은 소금을 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과 찌개에서 소금이 녹아 있는 국물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섭취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학에서는, 자, 요건 중국이란 뜻의 한나라 한자죠. 그래서 중국의 의학은 한의학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은 동의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장이 허한 사람, 기운이 약한 사람이 허한 겁니다. 허하다는 이야기는 차다는 뜻이에요. 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많다라는 거고, 신장이 허한 사람은, 즉 신장의 기운이 약한 거죠. 이 신장은 오행으로 수인데 수는 바닷물처럼 약간 짠맛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장이 약한 사람은 증상이 뭐냐? 머리카락이 가늘고 머리카락의 개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허한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양의학과 동의학이 보는 입장이 좀 다르죠. 그 다음 중요한 것, 이 대륙의 동쪽, 자, 대륙의 동쪽이면 어디죠? 여기죠. 대륙의 동쪽. 대륙의 동쪽이죠. 이 지역은 계절풍 지역입니다. 계절풍은 몬순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여름을 봅시다. 여름은 여기가 바이칼 호수인데, 바이칼은 아시아의 중심입니다. 그럼 태평양의 중심. 그럼 여름에는 바다가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고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에는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붑니까? 이렇게 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붑니다. 그거에 비해서 겨울에는 여기가 춥고 여기가 따뜻하죠. 그럼 춥다는 곳이 뭐라고요? 온도가 낮은 곳이 고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북서풍이 부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계절풍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풍 지역은 특징이 뭐냐? 여름에 집중호우입니다. 그냥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시기죠. 그런데 이러한 기후에 적합한 작물이 뭐냐? 쌀입니다. 근데 이 쌀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이죠. 요거는 10. 다시 요거는 8을 거꾸로 쓴 거죠. 즉, 쌀 한 토를 걷어들이는데 88번 김매기부터 시작해서 88번 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은 노동력을 집중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쌀은 밀에 비해서는 단일 면적당 3배 이상의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 부양 능력이 매우 높죠. 따라서 계절풍 지역에서는 밀을 심지 않습니다. 3배나 더 수확이 많기 때문에 계절풍 지역에서는 쌀을 키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것이 고압대죠. 고압대입니다. 그러면 무역풍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배를 닻을 띄우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바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는 것이 무역풍이고 리스본에서 하바나까지 갑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하바나까지 이렇게 되고 다시 자 여기가 고기압이죠. 여기가 또 고기압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뭐가 됩니까? 이쪽은 저기압이 되죠.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배를 띄우면 그것이 하바나로 가고 도착하고 다시 플로리다 쪽으로 올라와서 돛을 달면 이것이 영국 리버풀 이쪽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무역풍 지역은 이것은 보통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이 편서풍 지역 이쪽은 보통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서안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뭐냐? 늘 대서양의 습기가 높은 바닷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늘 비가 오고 있거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신사들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무엇을 들고 다닌다고요? 우산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우산이 영국 신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가 고압대죠. 그러면 적도 여기는 저압대죠.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역풍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풍은 무역을 하는데 이용되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하는 거고 편서풍이라는 건 이 편은 치우치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걸 볼까요? 요건 납작할 편자입니다. 납작할 편. 그래서 목 안에 보면 양쪽에 납작한 복숭아 씨 같은 것이 양쪽에 납작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편도선이라고 합니다. 납작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중에 기생충 중에 편형동물이라고 있죠. 촌충 같은 거 납작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편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널판지나 글씨 이런 데에 그림이나 글씨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방 안이나 문틀에 걸어두는 것 이것을 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우칠 편자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 부는 바람,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이 치우칠 편자는 언제 쓰느냐? 알고 있는 것처럼 편견이라고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견해죠? 또는 누구만 예뻐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편애라 한다라고 하죠. 편애. 그 다음에 물자가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 무거울 중자 쓰죠? 한쪽에만 존재한다. 편재한다. 또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 걸 편향적이라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치고 속이 좁은 걸 편협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편집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한쪽 머리만 아픕니다. 양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마 한쪽만 아픕니다. 그걸 편두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걸 편모스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학에서 편차라는 게 있죠. 한쪽 편만 드는 거 편파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이그 반편화라고 하는데 반편은 반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지랭이 그런 사람을 반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구과학에서는 편평도라는 게 나옵니다. 편평도라는 건 타원인데 가로 길이에서 가로 길이분의 가로 길이 빼기 세로 길이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 타원체에 납작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 편평도입니다. 지구는 대략 297분의 1, 298분의 1 뭐 거의 완벽한 부채이죠. 그것을 편평도라고 합니다. 편평도. 그 다음 재밌는 게 있어요. 뉴질랜드의 경우 자, 여기 뉴질랜드 선 보이죠? 뉴질랜드는 남섬에 여기에 산맥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북섬은 이쪽에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자 뉴질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쯤에는 뉴질랜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편서풍이 이렇게 붑니다. 뉴질랜드는. 그런데 양은 습도가 높고 비가 잦으면 양이 잘 못 자란대요. 병이 많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산맥을 넘으면서 남섬은 산맥을 넘으면서 습기가 제거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뽀송뽀송해지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고 이쪽은 산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산과 부딪히면서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소는 습도가 높고 비가 잦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북섬에서는 소를 많이 키운다고 해요. 그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것을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3한4온 아시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왜 그러냐? 제트기류 이것이 3일 동안 안 불다가 그러면 북극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서 춥겠죠. 4일 동안은 다시 이 제트기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니까 따뜻해지죠, 한반도는. 그래서 한반도에는 3한4온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타는 거 자전거 있죠. 이전에는 가축이 끌었는데 자전거는 자기 스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구가 자전하죠. 그러면 이 안에 갇혀있던 지구에 붙어있는 물은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전향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어떻다고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계속 왼쪽으로 돌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적도를 중심으로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의한 반작용, 이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류는 또 한 가지 바닷물의 농도와도 차이가 있어요. 적도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죠. 적도지방은.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극지방은 소금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해류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류가 이것이 해류인데 조류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해류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조류는 높입니다. 밀물과 썰물.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것이 조류입니다. 그래서 해류와 조류는 다르다. 그 다음 지금 북위 30도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구가 구를 면으로 바꿔서 그런지 지도마다 조금씩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좀 부정확한데 하여간 대충 이 정도가 바로 북위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적도죠. 그리고 여기는 남이 30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북극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한류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다 뭡니까? 고기압대죠. 고기압. 고기압이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비도 안 오는데 옆에 차가운 것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은 대형 사막이 생깁니다. 이 사막이 뭡니까? 사하라 사막이죠. 그러면 자, 이 적도에서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남극의 차가운 물이 합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 30도인 이 부분에 생기는 사막이 바로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한류가 만나죠. 그러면 이 고위도 지방 여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막이 생기죠. 이것이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입니다. 자, 그러면 태평양을 볼까요? 지금 적도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알래스카 쪽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한류가 이렇게 흐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막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그 다음 이 태평양의 남쪽에서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나스카라고 하는 우주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대한 돌로 된 조각이라고 할까요? 돌무덤이 있는데 이것이 나스카 문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스카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가 고위도 지방이죠.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사하라 사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칼라하리 사막.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다 여기 만들어지는 게 모하비 사막. 올라가다 만들어지는 게 아타카마 사막, 나스카 사막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만들어지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류와 관계없이
그 물은 바다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바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증기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륙지방에 있기 때문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내륙지방에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막 이름이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요 사막이 고비 사막입니다. 요 두 개는 내륙성 사막이에요. 몽골이 여기 있는데 몽골 남쪽에 있는 것이 고비 사막입니다. 이 고비는 황무지란 뜻인데 이어령 교수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 고비 사막을 지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한민족에게는 한의 정서가 형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류가 보이시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여기 리스본이죠. 인도의 향신료를 찾아서 떠났죠. 떠났는데 이렇게 이 해류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바나에 도착했죠. 즉 콜럼버스도 무역풍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콜럼버스는 인도의 향신료를 찾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죠. 인도라고. 근데 나중에 인도는 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쪽은 서인도라고 하고 이쪽을 동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배하던 회사가 있죠. 동인도 회사. 처음에 인도를 지배했던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면 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느냐? 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S가 붙습니다. 즉 여러 개의 연맹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네덜란드죠. 그래갖고 이 돈을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생기면 그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를 지배했던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에게 밀려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인도를 지배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동인도 회사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는 뭐냐? 나중에 여기가 서인도라는 걸 알고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서인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원래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디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살던 사람들도 다 인디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인도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본에서 돛을 펼치면 바람을 타고 무역풍을 타고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안가를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해류가 이 배를 그냥 아프리카에다 패대기 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갔던 배들은 전부 다 이 아프리카 해안에서 난파가 됐던 겁니다. 근데 바스코 다가마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해류를 따라 내려가다가 바깥으로 빠졌어요. 이 해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갖고 바깥으로 빠졌다가 다음에 요 해류를 타고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희망봉이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도와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에 바다를 좀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그 다음 기항지가 예멘인데 이쪽까지 가본 적이 있는 선장을 고용해서 갑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는 또 인도로 가본 사람을 또 고용하고 또 말레카를 가본 사람을 고용하고 또 광주를 가본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항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쾌펜 가이거의 기후 구분인데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열대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뭐냐? 18도.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열대입니다. 그럼 온대는 뭐냐? 가장 추운 달은 영하 3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대기후는 뭐냐? 가장 추운 달이 3도 이하여야 됩니다. 월 평균입니다. 그리고 10도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한대기후는 두 가지죠. 툰드라 지대가 있고 영구 동토가 있는데 이 한대 지방은 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 이하예요. 여기가 이제 툰드라이고 그 다음에 영구 동토. 자, 이 동자 보면 동력 동자에
왼쪽에 얼음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얼동자예요. 그래서 얼어 죽는 게 뭡니까? 동사죠. 그 다음에 얼리는 것을 냉동고라고 하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건 얼음빙자입니다. 그래서 영구동토. 그래서 이건 빙설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어야 열대다. 그 다음에 온대는 가장 추운 달이 3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냉대기온은 가장 추운 달이 3도보다는 더 추워야 되지만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한대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보다 더 아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고산기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벌판에서 고산기후가 필요합니까? 100도 올라갈 때마다 0.5도가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 고산기후는 어디냐? 열대지방에서 이런 더운 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늘한 곳에 사는 거죠. 피서, 더위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서는 더위서자예요. 더위를 피한다, 피서. 그래서 이 고산기후는 열대지방에서 산이 높은 곳에서만 따집니다. 그 다음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열대 우림 주변에는 사바나 기후다. 사바나 기후의 특징이 뭐냐? 6달 동안은 계속 비가 오고 6달 동안은 비가 안 옵니다. 이게 사바나예요.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는 뭐냐? 지중해성 기후는 위도 30도에서 40도 정도, 요 사이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 바다죠. 이쪽이 다 지중해성 기후죠. 이쪽이 30도에서 40도 사이. 서한해양성 기후는 뭐냐? 비가 오고 있거나 늘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이게 서한해양성 기후죠. 그러면 다시 지중해성 기후는 뭐냐? 여름에는 사막기후예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것이 지중해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겨울에 비가 1월 달에 비가 자주 와요. 그거에 비해서 계절풍 지역, 계절풍은 몬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대륙의 동쪽, 대륙의 동쪽, 대륙의 동쪽, 대륙의 동쪽, 대륙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은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벼농사가 중요하죠? 밀보다 3배 이상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인구 부양 능력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경우를 좀 자세히 보면 아시아 대륙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이칼 호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태평양의 중심은 이쯤 되겠죠?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그럼 온도가 낮으면 뭐라고요? 고기압. 온도가 높으면 저기압. 그래서 바람이 여름에는 이렇게 분다 그랬죠. 남동풍. 겨울에는 여기가 춥고 여기가 따뜻하니까 추운 곳이 고기압, 더운 곳이 저기압해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죠. 그래서 북서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아시아의 경우 인도가 이렇게 나누면 인도 요 꼭지 이쪽 왼쪽도 덜어 벼농사를 하는 곳이 짓는 곳이 있지만 파키스탄 이쪽은 주로 밀을, 그래서 이쪽이 주요한 벼농사 지역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 지역은 인구 부양 능력이 밀의 3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이 벼농사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죠. 왜? 인구가 많더라도 땅을 개간해서 벼농사를 지으면 웬만하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보통 2년에 자녀를 한 명씩 낳습니다.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 젖을 보통 1년 동안 먹이는데 그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님이 보통 17, 18 여기에 이제 첫 애를 낳기 시작해서 보통 40까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하나씩 아이를 낳으니까 모두 몇 명을 낳게 돼요? 12명을 낳게 되는 거죠. 즉, 이 벼농사 지역은 100년 전에 보통 한 타스를 낳습니다. 한 타스는 도슨을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타스가 되는 거죠. 한 타스. 그 중에 이제 돌 전에 뭐 100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죽고 저렇게 죽고 그래서 보통 한 3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우물에 빠져 죽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7, 8명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통 형제가 웬만큼 어른 될 때까지 살았던 형제가 보통 7 내지 8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이 유럽의 이 지역은 빙하기 때 빙하가 엄청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여기 슬로바키아인데 슬로바키아 이 북쪽은 전부 다 빙하가 전부 땅을 밀어버려가지고 평원입니다. 평야와 평원은 달라요. 평원은 깎여서 평평해진 것이고 풍화침식에서 평평해진 게 평원이고 평야는 낮은 곳을 물이 흙을 실어다가 메꾼 것이 평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경평야, 김해평야라고 하는 건 다 물의 퇴적작용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독일 이쪽은 다 빙하가 깎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평원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땅이 척박해요. 밀은 그런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한데 밀의 특징은 뭐냐? 쌀을 지을 노동력의 반이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양과 소를 이끌고 이동하다 추수기에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밀의 특징은 쌀보다는 단백질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키운 가축으로부터 고기와 유제품으로 보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로 부려도 뭐 생산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생산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밀농사 중심인 유럽은 농노제가 있는 거죠. 왜 농노냐? 반은 농민이지만 반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영주의 횡포가 매우 심했어요. 농노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쌀은 에너지도 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찬을 먹죠. 그러면서 이 벼농사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가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부와 소작, 걷어들인 것을 보통 반타작을 합니다. 반타작이 뭐죠? 타작한 것의 반을 나눠 갖는 겁니다. 20가마 수확했으면 지주가 10가마, 그 다음에 농민이 10가마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소작제, 쌀농사 지역은 소작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쌀미자죠. 자,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요? 8자죠. 8, 10, 이건 8을 거꾸로 한 거.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베르가마 얘기를 했었는데, 베르가마가 뭐라고요? 양피지라고 그랬죠. 거기서 약탈한 제우스 신전의 재단입니다. 기차로, 터키로부터 나귀와 기차를 이용해서 베를린으로 옮겨놨는데 2차 대전 때 베를린 공방전, 2차 대전 말에 베를린 공방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의 반을 점령했던 소련이 이 성한 유적들을, 잘 보존된 유적들을 갖고 가서 지금 실제로 베르가몬 박물관에 남아있는 건 이렇게 부서진 조각들,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꼬리가 보이는데 이거는 티탄족이 만들어낸 기간테스라고 합니다. 티탄족과 올림포스족 간의 싸움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 꼬리가 있는 것은 티탄족이 만들어낸 기간테스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것은 올림포스족입니다. 그래서 양 종족 간의 전투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을 재단을 보시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베를린 공방전과 소련의 반출로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베르가마에 있던 형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